2부입니다. 잠시 후 아무튼 경제 코너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와 경제 이슈 풀이해보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 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서울 전체 또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초강도 규제 대책이 나오면서 일단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세는 잡힐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좀 더 자세히 분석합니다.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이번 대책 핵심을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전세 끼고 집 사지 마라, 실거주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이제 원래는 농지나 산림을 취득할 때 자치단체 허가받는 제도인데,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지역 안에서는 무주택자인지 확인해서 이 제도를 이용해서, 토지를 이용해서 주택 매매를 이제 구청이나 시청이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산 다음에 4개월 안에, 넉 달 안에 입주를 해야 되고, 반드시 새로 샀으면, 그리고 2년 이상 살아야 되고, 굉장히 강력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갭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집 사지 마라. 네. 원래 이제 서울 4개 구였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 전체 모든 구로 확대됐고, 경기도도 집값이 많이 올랐던 과천, 분당, 판교, 이렇게 경기 남쪽 위주로 해서 한 12개 지역이 토지로 묶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들어가서 살 실수요자만 사고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은 이제 못 사게 된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집이 한 채 있으면 팔겠다고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 집을 샀으면, 이 토지 안에 있는 집을 샀으면 그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팔아야 되고, 안 팔면 이제 벌금 물거나 그 경우에 이제 재판에 넘겨지고, 근데 보통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세 번째 대책이라고 하셨잖아요. 지난달에 두 번째 대책이 나왔고,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 약발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 강남과 이른바 한강벨트라고 부르더군요. 이 지역은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일주일에 0.9% 오른 지역도 있었거든요. 성동 이런 데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0.9가 오르면 1년에 계속 오르면 50%가 오른다는 뜻이니까, 정부가 진짜 보란 듯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는데, 네. 원래는 올 봄에 서울시가 토지를 섣불리 이게 풀었다가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풀었다가 금방 다시 묶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지정을 하는 건데, 정부가 하려다 보니까 이게 시 통째로 묶어야 되는, 그래서 이걸 법을 개정해서 한강 이북에 몇 개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은 또 이제 시장을 봐가면서 빨리 해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이런 것도 다 확대가 됐다면서요? 원래 이제 부동산 규제를 크게 4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고,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그 다음에 투기 지역, 이건 이제 기재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 이렇게 이제 이건 국토부에서 이렇게 점점 세지는데, 이번에 3개를 동원했으니까 진짜 센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말씀하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또 투기 과열 지구로 묶이면 일단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고요. 가장 특이한 핵심은 집이 이 2채 이상, 다주택자라고 하죠. 있는 사람은 새 집을 살 때 취득세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또 팔 때, 기존에 갖고 있던 2채, 3채 있는 집, 그 중에 하나를 팔 때 양도세도 중과돼서 아주 특이한 경우는 7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한 5억 벌었다 그러면 7호 35, 3억 5천만 원 양도세 내야 합니다. 네. 이렇게 규제가 강화됐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 강남하고 한강벨트는 말씀하신 대로 오르지만 강북 지역은 거의 안 오르거나 내린 지역도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규제가 되면 집을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모두 다 불편해지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진다고 하는 반응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역 그날 이거 발표 나오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주민들보다 더 크게 반발했다고. 네. 이거 우리 동네는 이거 오른 것도 없는데 왜 묶었냐. 예. 네. 예를 들어 서울 도봉구 같은 경우에 2022년 기준 집값이 지금 KB 통계로 19%가 떨어졌거든요. 네, 우리 언론이 맨날 이게 강남, 반포, 서초만 보도하니까. 예. 네, 여기 주민들은 좀 뭐랄까요, 황당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제도가. 네. 그리고 대출을 대폭 제한했잖아요, 이번에. 네, 네. 그러면서 정말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하려고 대출을 좀 끼고 전세 끼고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을 좀 네. 일으켜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버렸다. 이런 표현도 네. 나와요. 그거는 이제 그런 피해자가 분명히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은 예전에는 다 전세 끼고 사서 이제 집을 마련해서 내 집으로 몇 년 저축 더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난 10여 년 동안 갭 투자가 너무 많이 악용됐기 때문에 갭 투자를 막아야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실거주를 하니까 집주인이 집을 사서 실거주를 하니까 전세 매물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A 아파트에 살다가 B 아파트를 새로 사서 B 아파트 전세 끼고 내주려고 했다가 B 아파트에 실거주로 들어간다면 A 아파트 공급이 남잖아요. 비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리고 실제 지금 강남 4구의 토호제가 적용이 1년 넘게 적용이 되고 있지만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네. 다만 네. 토호제가 굉장히 불편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요. 제가 서울 은평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전세를 내주는데 만기가 돼서 이제 새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전세 세입자가 이번에 들어오면 2년 플러스 2년 4년입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제가 한 2, 3년, 1, 2년 있다가 집을 팔려면 세입자는 4년 살 걸로 들어와 있는데 집을 팔면 새로운 세입자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제 집에서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약하는 세입자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죠. 세입자는 4년 동안 안 나갈 수 있잖아요. 안 나갈 수 있지만 새로 집 산 사람이 내가 들어가 살 거다라고 그러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그 집을 못 사게 되겠죠. 그 사람이 토호제로 구청에서 허가를 못 받겠죠. 네. 전세 그러니까 세입자가 우선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지금 세입자를 찾을 때 제가 이거 2, 3년 안에 집 팔 수 있는데 그때 나가주셔야 돼요.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이번에 묶었는데 그러면 그 옆 지역 화성 동탄, 인천 송도 이런 데로 풍선 효과 생길 거다 이런 관측은 어떻게 보세요? 네, 늘 대책이 나오면 우리 언론이 그 대책에서 빠진 지역을 빼서 네. 풍선효과 예전에 근데 버블 세븐 이럴 땐 정말 풍선효과가 컸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럴 때는 정말 집값이 저기 전라도 경상도 밑에까지 번졌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서울 외곽 또 수도권 외곽 지역은 의왕, 이천, 안성, 평택, 시흥, 남양주, 파주, 송도가 있는 인천, 어디입니까? 청라 있는 데까지 고점 대비해서 30-40%씩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과 서울 남부를 묶었으니까 다른 지역까지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건 조금 아니다. 과한 우려. 동탄이 빠졌는데 동탄은 워낙 잘 만들어 놓은 신도시거든요. 네. 동탄은 좀 영향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이 집값 양극화는 뚜렷하게 확인되잖아요. 이거 무섭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 한 20, 30년 패턴하고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지난 3년간 서울 집값 많이 올랐다. 그럼 강서구 집값은 평균적으로 KB 통계 보면 몇 %나 올랐을까 물어보면 제 주변 사람들은 한 10% 올랐나, 한 50% 올랐나 이러십니다. 근데 실제 통계 보면 예를 들어 강서구는 9%가 내렸습니다. 네. 서울 동대문구도 3년 동안 2022년 1월 기준으로 KB 월간 아파트 가격 지수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구도 3년 동안 9%, 도봉구는 19%가 내렸고 세종시는 18%, 인천 연수구는 22%, 오산시는 21%, 부산 해운대구는 23%나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정부가 이제 주택 공급 해마다 27만 가구씩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잘 안 되는 이유가 서울과 일부 지역, 수도권 일부 지역만 빼고는 수요가 없으니까 수요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택 택지가 안 팔리는 거거든요. 네, 미분양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차별화가 되고 있다. 이거는 알겠어요. 사실입니다. 네.
아무튼 이번 대책으로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미 거래가 크게 줄고 있고 현금으로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외곽에 그동안 부동산 온도가 차가웠는데 이번에 묶인 지역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대책은 대출 규제라든지 토지 규제가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이라는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일단 마취시킨 것이기 때문에 근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죠. 네. 이래도 집값이 안 잡히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이미 시그널을 내보냈죠. 네, 그 아마 보면서 할 겁니다. 안 잡히면 그 카드를 쓰겠죠. 지금 이제 시세가 한 10억 원 아파트면 공시가격이 한 70%니까 한 7억 원 잡힙니다. 여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 그래서 정부가 이건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세율이라는 건 국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지렛대 같은 건데 지금 이걸 많이 낮춰놔서 지난 정부에서 60%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짜리가 공시가격은 7억 원, 여기 60%를 곱하니까 4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예. 공시가격을 조금 더 현실화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70%, 80%까지 올리면 그러면 이제 재산세율을 안 올려도 보유세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정부가 국회 허락을 안 받고. 네.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 올려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고 또 실제 내년 지방선거도 다가오는데 보유세를 올리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집값 보고 할 겁니다. 네, 집값 보고 할 거고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공급 늘려야 하는데 이거 당연한 겁니다. 공급 늘려야 하는데 서울은 지을 땅이 없고 수도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상당수 신도시 집값이 많이 내려서 신규 택지도 안 팔립니다. 그래서 공급은 늘 부족하고 그러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 주장으로 연결되는데 이제 공급보다 수요도 조절하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수요를 조절한다는 게 이제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다면 조금 점진적으로 집주인들이 야 이렇게 1년에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보유세가 올라가면 나는 이거 한 5년 지나서는 팔아야겠다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보유세 논란이 거세인데 그 사이에 강남 쪽 집값은 뭐 10억 원 이상 막 오른 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한 10년 전, 한 8, 9년 전부터 올랐으니까 그때 15억쯤 했던 강남과 여의도, 서초, 잠실의 상당수 아파트가 40억 됐습니다. 지금 40억. 네. 그러니까 보유세는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종부세 합쳐서 한 1가구 1주택이라면 40억 아파트가 지금 한 작년에 800, 올해 한 1,000만 원 정도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한 집에 대한 또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인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거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 일본처럼 집을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지나치게 연끌까지 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인가. 지나치게 사는 사람이죠. 우리 후자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의 수요 이제 가수요죠. 가수요. 그걸 좀 낮추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가야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 구조적인 대책이 되겠죠. 네. 아니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자. 이 종합부동산이라는 기형적인 거 없애버리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액수에 딱 비례해서 선진국 수준 한 1% 정도까지로 좀 한번 가보자. 대신에 거래세, 뭐 취득세나 양도세 이런 거는 대폭 낮추자. 이런 얘기가 뭐 좌우할 것 없이 일치되는 합의점인데 왜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제 주변의 전문가분들 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지금 이제 똑똑한 한 집 말고 그냥 집을 갖고 있는 총액을 더해서 네 그렇게 해서 과세하고 또 좀 뭐랄까 좀 진보 진영에서 반대할 수도 있지만 양도세는 조금 열어줘서 집을 팔고 나갈 수 있게 그래야 또 공급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올려서 지금 우리 사회는 서울에 집을 갖고 있으면 너무 유리합니다. 그래서 집을 안 갖고 있으면 불리한 사회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죠. 네, 집을 갖고 있는 게 부담이 되어야 무리하게 계속 유지하지 않고 자꾸 이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물량이 나오는 거고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영국은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이 고가주택을 하나 구입하면 취득세를 17%를 물립니다. 그러니까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부담하세요. 이런 게 이제 선진국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검주의 뜬 인물 최창렬 교수 누굽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을 지목을 했는데 이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당 대표가 지금 윤 전 대통령 면회 가는 거를 지적한 의원이 없는데 상당히 그래도 뭐 소장법 의원으로 알려 있습니다만 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 아직 뭐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대표 경선에서 자기는 면회 가겠다라고 공약을 했었고 했죠. 공약을 지킨 셈이에요. 네, 그런 김민수 셈이죠. 최고위원하고 두 명이 같이 갔다 왔는데 그때 정작 딱 10분만 뭐 일반 자범들이 면회하듯이 하고 왔다. 네, 그렇다네. 그래서 그 김계리 변호사 같은 사람은 이게 뭐 면회를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네. 특별 접견 신청을 해서 안 되더라도 계속 그렇게 정권에 압박을 가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김계리 변호사야 뭐 워낙 뭐 계엄된 게 아니라 계몽되었다고 얘기하는 분이니까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잘 파악이 안 되는 분들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최 교수께서는 장동혁 대표가 면회한 것 자체가 좀 잘못된 뭐, 행동이다. 전 뭐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최진 원장도 비슷한. 예, 아주 잘못했다고 보는 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 국감하네, 캄보디아 사태, 한미통상, 산적한데 예. 제1야당 대표가 그 자범들하고 같이 섞여서 1분짜리 10분 면회를 한다? 10분짜리? 예.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계리 변호사하고 생각이 똑같네. 왜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면회한 거예요?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이 비판이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을 거예요. 당연하죠. 아마 강성 지지자들이 소중한 것 같아요, 여전히. 그 강성 지지자들은 면회 안 해도 자기 지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핵심 지지층들이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확실히 자신들 편이구나, 자신들 뜻대로 가는구나 또 확인해 주려고. 확인해 주는 게 자신한테 자신의 정치적 지위에 확고하게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확립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그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경선 때 대표되면 가겠다고 공약했어도 저는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또 한동안 안 갔잖아요. 안 갈 것 같기도 했고 또 야당도 뭔가 태세 전환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유야무야 되나 보다 했는데 이게 간 거거든요. 이제 그러는 사이에 지금 이 극우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극우 정당으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아무리 극우라는 단어를 제가 안 쓰려 해도 그래도 눈치를 좀 봤는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슬쩍 갔다 온 거예요. 어차피 보도될 거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자기 정치, 그다음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포지셔닝 확실히 한 거라고 봐요. 네. 뭐 그냥 누구라 안 갈지도 있다. 지금 갈 때가 아니다 할 때 확실히 가서 나름 분명히 강성 우파하고 여러분들 편이니까 지지해 달라. 라고 이제 어떻게 무리수를 예. 던진 건데 뭐. 자, 최준 원장은 금주의 뜬 인물. 그런데 영혼이 진 인물이 됐지만 영혼이 뜬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겠다. 이상민. 예. 돌아가셨죠. 안타까워요. 5선 대전에서는 그렇죠, 5선 휠체어 타고 국회의원 5번 한 사람은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더 쓴소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처럼 쓴소리 직원이 없는 시절에 상당히 이상민 의원이 새삼 좀 떠오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특히 자주 나오셔가지고 많이 나오죠. 저 네. 더더욱 참 마음이 아파요. 네, 맞아요. 저도 옛날에 이종걸 의원하고 술도 같이 세게 먹은 적도 있고 옛날 얘기입니다만 예. 참 아쉽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요. 예. 자, 금주의 진 인물은요 최창렬 교수. 전 지금 말씀 나눈 건데 장동혁 대표. 이건 당 대표로서 뭐 자신의 소신대로 이제 면회를 가긴 갔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핵심 지지층은 지지층인 것이고
이것은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탄핵 파면된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무슨 이념 성향을 떠나서 말이죠. 아무리 핵심 지지층들이 있고 이른바 강성 당원들 극우 당원이라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제1야당 대표는 저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약은 공약이었고 그때 뭐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본다고 치고 제1야당 대표가 공당의 대표인데 이걸 보란 듯이 가는 거는 이게 내가 어쨌든 간에 국민들 그런 일반적인 뜻과 관계없이 국민들 일반 의자는 관계없이 우리는 이대로 가겠다는 하나의 네. 선언이거든요. 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네. 이건 용납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말이죠. 네. 뭐 또 정무적 고려를 하면 최근에 특히 또 관저에다가 무슨 흰옥기탕에다가 다다미를 깔았다 뭐 글쎄요. 이런 그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또 갑니까? 그래 하필. 근데 정무 감각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정도 근데 장 대표가 그 정도 정무적 감각은 있는 분인 것 같았는데 막무가내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게다가 요즘 또 여야가 조금 이제 내란 프레임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거의 비슷하게 이제 한국 정치 일상의 문법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김재석 의원 말 따나 근데 완전히 거기 가니까 이제 면을 갔으니까 완전히 다시 내란 프레임에 스스로 이제 걸어 들어가는 갇히는 거죠. 네, 갇히는 걸 자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최진 원장 금주의 뭐 진행. 장동혁 대표를 지목했으니까 저는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이번 면회갈 때 같이 간 사람들 김민수 최고였는데 예, 그렇죠. 사람들이 뭐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강성이에요. 그렇죠. 정말 아주 우파 중에 아주 센 강성 우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갔고 같이 이 면회 갔던 데에 대해서 이제 좋아요를 꾹꾹 눌렀던 사람이 보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하고 심평 두 사람이 눌렀더라고요. 보니까 보면 국민힘의 아주 최고 강성 4명을 보면 이 4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장동우, 김민수, 장해찬, 심평. 예. 예, 그래서 딱 갈만한 사람들이 갔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김민수 네. 최고는 글쎄요, 뭐 강성인 건 다 좋은데 어떤 경우에 보면 발언이 좀 도가 너무 지나쳐요.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석방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상당히 기본인 것 같고 이게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분을 그 최고위원으로 뽑았는 게 참 이해는 안 가요. 네. 그럼 뭐 그 정당의 선택이니까 그 부분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일반적인 생각과는 너무 떨어져 있다. 아니, 저는 더 기가 막힌 이번에 장동욱 대표가 갔다 와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곁에는 그 힘든 상황에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라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성경, 기도 이 부분이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섭고 똘똘 단단히 무장한 분이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옥에서 최근 들어 회개하고 하나님 뭘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참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아마 보수 진영에도 그렇게 들리겠습니다. 강성 우파 기독교 세력들이요 더 똘똘 뭉쳐주셔라고 저는 호소하는. 그 얘기 한 거예요. 정치적 메시지로 저는 들린 거예요. 성경 예, 기도라는 그렇죠. 말을 꺼낸 거죠. 예, 그렇게 예. 보입니다. 일단. 근데 뭐 이미 뭉쳐 계신 분 뭘 더 뭉칩니까? 아니 당장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할 당 대표가 가능하면 윤석열 이름을 지워야지 자꾸 윤석열 이름이 등장하게 만들면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볼 때 참으로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무슨 당위를 떠나서 그리고 중도 유권자의 생각이 없는 건지 일단 그러면 극우 세력 이제 강성 지지자들을 똘똘 뭉쳐놓고 이제 결집시키고 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 네. 2달 동안 장동욱 대표 행보 뭐 정치 로선 수랑설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은 지방선거까지 장동욱 대표 어떻게 행보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더 이상 사실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장동욱 대표 갈 길은 그냥 강성 우파 드라이브로 고한다라는 거고 중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유턴을 하거나 좀 뭐 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거의, 뭐 대표된 직후에는 뭐 장동혁이 좀 변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그건 있었죠. 나오더니 예, 조금 했었죠. 잠깐 그러더니 네.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 것도 뭐 지금 이런 것도 약간 변한 모습이다 뭐 이랬었는데 그렇죠. 당에 돌아가자마자 뭐 이재명 물러나야 네. 된다 뭐 초강경 발언하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우파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장동혁 대표나 이 국힘은 말이죠. 이거 다시 이렇게 돌아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정당의 길을 스스로 가려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장동혁 대표는 중도님 뭐 확장님 이런 생각은 없고 당 내 기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혹은 지방선거까지는 최대한 당내 강성 우파 국회의원 및
외부에 있는 강성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거 이 목표밖에는 당대표 없는 거예요. 뭐 그래야 뭐 네. 이런 행동이 이해가 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해석이 네. 되지 않겠어요? 예, 네. 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뜬 인물 진인물의 국정감사 얘기는 쏙 빠졌는데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 토론하면서 바로 다음 날 대법원 국정감사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요? 뭐 우리 설왕설래했어요. 네. 이제 정작 대법원장이 인사말 하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냥 앉아 계시고 질문은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뭐 답변의 의무까지 주지는 않았지만 뭐 이런 형태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해서 무려 1시간 반을 민주당 의원들이 뭐 질문을 하고 대법원장은 가만히 듣기만 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을 질타하고 네.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그 모습을 우선 평가해 보세요. 일단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지금 것이다. 그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거나 질의응답에 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도 이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국감 끝날 때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하면서 그때도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국감 말미에 이제 해명 겸 설명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좀 했었던 거였는데 말미에 얘기는 하긴 했죠. 다음날 하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나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왜 5월 1일 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례 없이 빨리 그야말로 전례가 없이 그렇게 그 파기환송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법사위는 확실히 밥사위 같다. 밥그릇 싸움하는 위원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야 불문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대법원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지 않는다라는 기존의 관례는 깨졌다고 봅니다. 솔직히 답변을 안 말씀드리면. 했잖아요. 아니 침묵을 지켰다고 보는 거죠. 끝까지 1시간 반 동안 있었기 때문에. 안전은 있었죠. 안전은 예, 있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의대 법원장 나름대로 고민 끝에 전략적인 판단을 했겠지만 어찌 됐든 이제는 1시간 반 가까이 대법원장도 상임위원장에 앉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답변을 거부했어요.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셈이죠. 예. 그런 점에서 하나 어떤 뭐랄까 변화랄까 뭐 상임위원회 법사위 한 변화는 변화인데 나머지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그냥 이게 뭐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보는 근데 거죠. 저는 이게 과연 민주당한테 득이 되는 선택이었느냐라는 걸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뭐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에게 오히려 득이 되는 거는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뭐 윽박 지르고 뭐 특히 뭐 이번에도 보면 윤석열 만났습니까? 뭐 한덕수 만났습니까? 뭐 이런 근거 별로 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고 이게 과연 국민적 중도층이 볼 때 민주당한테 점수를 플러스 시키느냐?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 시킨다고 보고 반대로 대법원장 인사말 듣고 그냥 이석시킨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아주 조목조목 지난 5월 1일에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이나 의아점이나 하는 걸 조목조목 추궁해 들어가서 답변을 제대로 못 받더라도 그런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게 민주당한테 더 나은 거 아니었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법원장이 하지 않을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쭉 이제 답변하는 걸 쭉 질문하는 걸 보니까 조목조목 이제 그 파고들고 논리적으로 이제 꼼짝 못하게 그야말로 이 당위성을 설파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약간 선언 같고 성토 같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질문을 안 할 명분이 생긴 거예요. 저렇게까지 격앙돼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좀 그래서 좀 민주당도 정말로 저도 궁금해요. 5월 1일날 그렇게 빨리 파견을 했어야 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대단히 궁금한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앞으로 국감이 있으니까 물어가는 쪽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전략을. 너무 이렇게 압박하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 당시 우리의 적이요 라는 식의 이 태도는 이건 뭐 중도층의 지지 여부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볼 때 그건 뭐 우리가 알고 싶은 걸 아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법원행정처장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 물어보고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그때 전략을 짜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너무 압박 위주로 가는 게 민주당이 바라는 그 목표도 접근하기 어렵다. 저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저도 답변 기대하지 않았는데 뭔가 좀 날카롭게 예리하게 질문을 했더라면 답변과는 상관없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좀 반응을 일으켰을 텐데 저는 저거 보면서 자꾸 그 13대 국회 때 국회 상임위원회가 자꾸 생각나요. 그때 정말 율사 출신들이 또 혹은 뭐 노무현, 뭐 이해찬, 김광일, 장석화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상대가 답변을 않고 거부하고 침묵을 지키더라도 그 질문 자체로
그럼 국민들이 그냥 뻥 뚫리게 시원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언론에 다 나왔던 얘기 뭐 만났냐 이 고함 지르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뭐 예, 진행자 말씀하셨다시피 오히려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볼 때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겠다. 네. 고함 빽빽 지르는 모습 민주당이 네. 이런 모습은 좀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제 저는. 맞아요. 의원들이 지지자들을 너무 의식하는 질문 태도들이에요. 여나 야나. 그러니까 감청. 자기 쇼츠 영상 제작 그거용인 비용이라니까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지 않고 그렇게 바로 질문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쇼츠 영상을 보고 열광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찍을 사람이고 그럼요. 왜 자꾸 거기에 아부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걸 너무 의식해요. 그 의식하는 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여든 야든 근데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열성 지지자들이 지역구에서 왜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안 했느냐고 또 예, 뭐 질타를 하는 그 몇 사람들 소수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선 때 이제 그 표가 되니까 예, 만천 때 맞습니다. 그게 예, 문제예요. 목소리 큰 사람들의 비율을 맞춘 법사위의 되는 민주당 거죠. 의원 일부가 대법원 국정감사 하루 더 해야 된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던데 추미애 위원장도 그건 한번 검토해 봅시다 정도를 일단 받아들이던데 뭐 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리고 명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자꾸 모든 거를 편의주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 지금 알고 싶은 5월 1일 날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그게 왜 그렇게 했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대법원 국감을 또 늘리면 다른 국감은 어떻습니까? 또 그렇게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별로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이 못다 한 말이 있다면 다소 무리해서라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난번에 보면은 별로 해도 하나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여야 모두에게 좀 국민들에게도 이런 뭐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민주당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결론은 안 내릴 거로 보여지고 예. 국정감사가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뭐 다양한 쟁점을 짚는데 언론 보도는 법사위하고 과방위만 나와요. 글쎄 말이에요. 법사위도 대법원장 앉혀놓고 그냥 싸우기만 했고 네. 과방위는 그 두 의원의 뭐 욕설을 주고받았네 안 받았네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싸우기나 하고 있고. 참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방위도 지금 할 게 너무나 많은 위원회인데 다른 건 완전히 보도가 안 되고 그 두 의원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하고 민주당의 김우영 의원 그 둘이 이제 그 치고받고 말하는 거 설전 오고 갔던 거 이런 것들만 나와서 다른 것들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상임위가 완전히 놀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너무 보도도 너무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것만 그런 것들만 너무 과대하게 보도되는 건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사실. 오죽하면 정청래 대표가 다당 의원들에게 좀 발언 자제를 부탁할 그러게 정도.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최민희 위원장과도 피감기원 증인이나 참고인들한테 미안하다고 할 정도면 야 이건 참 뭐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역대 국감을 보면 그래도 정말 굵직한 거 한 건씩 터트려서 스타가 된 의원들이 있었는데 아직은 안 아직은 나오고 안 있습니다. 나왔어요. 언제부터 국감 국감 스타가 스타란 아직 안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 얘기가 그렇죠?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졌습니다. 다르가. 기본적으로 국감 스타란 말은 항상 나왔던 건데 예. 아직은 일주일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스타라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국감에는. 자, 1시 33분 좀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정현정 씨. 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수원 부근부터 정체가 시작됐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월에서 천천히 갑니다.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쪽인데요. 강촌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순산터널에서 제속도 못 내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6km 가까이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인데요. 금천부터 정체가 시작됐고요. 일직분기점에서는 승용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서울 요금소 부근 막히고요. 줄포에서는 승용차 고장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선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우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저 두 명을 좀 꼽겠습니다. 우선 저기 그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 이분이 그 법사위에서 조요토미 히데요시란 말을 했어요. 참.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부지만 조이대 대법원장을 의식한 것 같은데 그래서 조요토미고 히데도 같은 히데요시 조히데 이런 걸로 보이긴 하는데 참 사진까지 합성. 사진도 같이 합성하고 그랬잖아요. 참으로 유치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유치를 떠나서 말이죠. 이게 의원이 의원 스스로의 품위를 깎아내려도 되는 건지 명색이 국민의 대표로서 거기 나와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다는 사람이 그리고 질문하는 태도도 보니까 그냥 성토예요. 네. 운변이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원하는 게 뭔지 말이죠. 민주당에 다시 들어와서 공천을 받으라는 것인지 이분이 민주당에 있다가 이제 그 위성정당 하다가 나와서 지금 비례대표하는 분인데 어쨌든 간에 뭐 내용을 떠나서 조이대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히데요시로 비유한 건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또 한 명. 또 한 분은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 이어서 김일성을 꺼내면서 김일성과 연관되어 있는 경기 동부연합과 연관되어 있다. 김현지 비서실의 그 제1부속실장이 이런 말도 그게 무슨 재판 판결문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김미 전 의원의. 예. 그래서 둘이 뭐 저기 그 친문이 좀 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쭉 읽어보니까 억지 엮었더라고요 이렇게. 과거에 글쎄 이거 정말 군사정권 때나 이렇게 엮는 게 이런 게 있었던 건데 그렇게 엮은 걸로 보여요. 어쨌든 그래서 김일성, 경기동부연합, 김현지, 이재명 이렇게 해서 뭔가 이념적으로 이런 게 아닌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의원들이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진우 원장 금주의 한마디. 저희도 사실은 조요토미 히데요시가 참 잘 만들었다 하려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가 며칠 전에 젤렌스키 회담에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우방국을 향해서 했던 말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는 공정한 대우다. 네. 그 양반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엄청난 불공정한 대우로 지금 우방국 밀어붙이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것도 그리고 말미에 또 뭐라 하냐면 골프를 잘 치려면 똑똑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아니 뭐 똑똑한 사람이 골프 잘 칩니까? 이거 참 너무 어폐가 있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렇게 뻥뻥 터뜨리고 있는데 우리 지금 다음 주에 우리 기업 총수들 지금 말을 하고 갔으면 골프 치지 않습니까? 예. 이때 다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스타일 말려들지 않게. 예. 아주 중요한 저는 모임 골프 회동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거기다가 또 바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자기가 엄청나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 망상에 젖어 있는 네.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기업 총수나 누구나 다. 요즘 주목되는 외신이 이제 30몇 개월 남았다 그거더라고요. 글쎄요. 예. 트럼프 집권 아직도 30몇 개월 남았거든요. 참 미국 잘 내에서 버텨야 됩니다. 글쎄 미국 내에서도 지금 뭐 노킹 우린 왕을 원치 않는다. 왕이 아니다. 2천여 곳에서 시위가 네, 지금 벌어진대요. 아주 수백만 시위가 있다는 건데 미국도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그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 미국도 완전히 양극화죠. 양극화돼 그런 있어가지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당선시켰으니까. 나라가 미국이고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또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서 반대 시위도 벌어지고 참 전 세계 정치의 양극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유럽도 그렇고. 네. 그나저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미 마동석의 범죄도시나 최민식의 카지노 이런 드라마에서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범죄단지가 이미 자행되고 있다는 게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우리 정치권 정부는 뭐 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오늘 일부 시간에도 좀 역사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분석을 했더니 이게 중국의 범죄 조직들이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대상으로 이게 대폭 확대되고 이런 구조를 쭉 우리가 짚었거든요. 그런 거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 정부의 대처가 너무나 미흡했고 지금 만시지탄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도 거기 지금 뭐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경찰이 3명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최근에 보낸 거예요. 보낸 건데 작년에도 이제 대사관에서 좀 보내달라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야말로 영화 저도 범죄도시 영화도 봤거든요. 그 영화에서 그런 게 나올 때 저런 일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건데 그만큼 이 지금 안이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외교부도 그렇고 경찰 수사당국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예. 이런 곳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게 아닌가. 글쎄요. 국가가 할 일이 뭡니까? 정부가 할 일이. 게다가 아닌 게 아니라 캄보디아 대사도 그런 가운데 또 공석이고 말이죠. 이것저것 뭐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네. 그야말로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모를 상황입니다. 정말. 아니 근데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지금 작년부터 말이죠.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범죄들이 많이 급증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를 그러니까요. 하는데. 그런 보도를 여러 번 했잖아요. 예, 근데 작년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해서 경찰청 내에 그걸 담당하는 외사국을 줄였대잖아요. 해체했습니다. 해체가 정부를 여기저기 다 분산시켜서 없애버렸어요. 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바로 눈앞에 닥쳐 있는 이렇게 미래를 보지 못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마약 관련된 부처를요. 윤석열 정부 때 다 해체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랬습니다. 지금 마약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한 지도자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현실 판단 파악을 못하면 이렇게 엄청난 후폭풍이 금방 온다라는 게 예실이 들키고 하나 더 좀 강조해 싶은 건 이번에 이제 언론 신문 보면요. MG 범죄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MG 탈출이나 뭐 이런 얘기인데 2030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예. 그러니까 유혹이 쉽게 넘어가고 하는 것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오히려 저는 더 본질이라고 봅니다. 물론 본질인데 네. 뭐 그건 구조적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됐지만 해외에 가서 감금당하고 뭐 이런 식의 부분까지는 즉각 우선 대처를 해야죠. 예. 너무 늦었어요. 이쪽에 대해서 아주 개념이나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분명 좀 너무 좀 방심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캄보디아가 지금 40년째 좀 독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4대가 그러니까 상대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번에 좀 그래도 좀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우리 정부가 좀 대응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있죠. 근데 이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우리 외교통상위원회가 국정감사 현지에 가서 국정감사하는 거 하겠다는 있지 거예요. 않습니까? 예.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처음에 생각했다가 아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필요하다고 생각. 차제 가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다 인접국 필리핀이나 태국을 합동으로 지금 국정감사 하겠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하겠다 이거. 그럼 필요하죠. 그건 필요하죠.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 캄보디아 정부 당국에 대한 압박용으로라도 해야 당연하죠.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근절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니 이건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라 문제라서 쉽게 계속 쫓아다녀야 나올 돼요. 거예요. 나올 거라서 이건 정부가 여러 기구 관련된 알겠습니다. 기관들과 합동으로라도 무슨 기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TF를. 예. 한 가지 더 짚어볼 뉴스가 그 마약 관련 수사를 하는데 뭐 검찰서나 세관 이런 쪽에서 뭐 외압이 있었다는 네. 백혜룡 공정의 백혜룡 공정. 폭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건 이문정 동부지검장 쪽에서 수사해라라고 하고 백혜룡 거기다 파견시켜라라고 해서 파견을 받았는데 백혜룡 경정은 가면서 이거는 불법 집단에 내가 출근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나한테 독자적인 수사권을 달라. 그래서 거긴 또 뭐 약간의 절충 형태로 한 4명 정도의 경찰 수사팀을 또 별도로 꾸릴 듯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네. 이 일련의 모습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백혜령 경정이라는 분이 영등포소에 있다가 지금 이제 강서경찰서 쪽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이제 이문정 검사팀에 파견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를 하시는 분 같아요. 이분은 이게 수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문정 검사가 이제 그 단장으로 있으면서 그 수사팀에 배속되는 건데 말하자면 워낙 본인이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따로 해보시오. 그 대신 완전 당신 당장이 되면 안 되니까 옆에 꾸려서 같이 해라. 옆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대통령은 네. 따로 하라고 말한 건 아니죠. 아니, 그 수사에 백혜령 경정은 파견시켜라고 한 거죠. 4명을 따로 네가 뭐 해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대통령 지시가 아니고 그건 아닌가요? 네. 이문정 지검장과 백혜령 경정 사이의 절충 아니에요. 지금. 절충아니죠. 근데 백혜령 경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수사 그 지시를 받고 그래야지 그 검찰을 완전히 무슨 불법 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현지 경찰 간부가 그 검찰 간부에 공개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거의 막말이 약할 정도 네.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앞으로 경찰하고 검찰 간에 이런 어떤 갈등이 미래 많아질 거예요. 갈등을 좀 예고편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 좀 걱정이 많이 좀 앞서 계시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 있던 분들이 정치적 발언을 통해서 강성 발언을 통하고 이렇게 그래야 보도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정치 발언은 보도가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뭔가 정치권에 진입하려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네. 저도 그런 느낌 물씬 나요. 예, 백경정한테는. 공개적으로 하는 발언이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백혜령 경정이 그러니까요. 앞으로 하는 거 막 특정 뭐 이름 얘기하면서 아주 노골적이고 세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되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정치적 문제로 좀 비화가 돼 버렸어요.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여권에서 빨리
좀 교통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이 부분에 대통령도 공직자들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그렇죠. 그걸 실적으로 다 보여줘야 네. 한다라고 하면서 하면서 한 이- 지시인데 이거죠. 그래. 근데 정작 지시 이후에 말이 더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아니 저는 대통령이 그거는 저는 실수한 거라고 봅니다. 실은 어떻게 공개적으로 특정인 꼭 집어서 그리 확인하라. 맞아요. 이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맞아요. 예,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좀 아니 실수한 그러니까 거예요. 아마 이제 특정인을 꼭 짚어서 이렇게 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게다가 그렇게 지목된 사람이 그 출근하면서 이건 불법 집단에 내가 출근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건 뭐 앞뒤 전후좌우가 다 좀 이지러진 아마 모양새예요. 그래서 아니 뭐 대통령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워낙에 백혈행 경쟁이 너무 튀니까 그래 해보시라고 일부러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예상을 못했겠죠. 이 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죠. 그러니까 몰랐겠죠. 그냥 그 워낙 튀니까가 아니라 의혹 제기를 한 당사자니까 해봐라. 당신이 가서 의혹을 한번 제대로 규명해 봐라 이거겠죠. 그런 차원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양상이 정말 의혹 규명으로 가나 싶은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하고 자신을 거명했었는데 그 지시에 거의 어떻게 보면 항명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항명인지 어쩐지 이건 좀 애매합니다. 저는 예. 이문정 검사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뭐 자기 정치하는 거 그게 아니냐라고 많이 여권 있었죠. 내부에서 우려를 많이 해서 있었죠. 혹시라도 이문정이나 백현우 두 사람 다 뭐 정치할 생각으로 충돌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예 우려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이문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많다니까요 내부에서.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는 보도도 있어요. 정치 검찰과 정치 경찰이 붙었다. 그런 말씀 보도가 그럼 있더라고요. 보니까. 걱정되는 겁니다. 네. 앞으로도 그러면 좀 더 제2탄, 3탄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과 검찰이 지금 검찰 해체 지금 와중인데 아마 검찰도 단단히 배울 거고 경찰은 차제 우리가 힘이 커졌기 때문에 확실히 주도권을 쥐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내부 조직끼리 조직끼리 그럴 수 있죠. 갈등을 부딪히면 이거는 네. 참 걱정이 됩니다. 또 오늘 토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또 잠깐이라도 얘기해야죠. 김현지 부속실장. 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안 나올 것 같고 운영위원회도 안 나간다. 운영위원회도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이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게 이제 그 대통령실 입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요지부동이거든요. 김현지 부서실장이 나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부서실장이 나온 전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걸로 봐서는 좀 민주당에서 출석하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지금 김현지 부서실장을 여러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다른 데 갈 필요 없죠. 왜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가 운영위니까 운영위만 가서 왜냐면 운영위 가서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부터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국감하는 네, 거니까. 네. 근데 과거에 뭐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성남 시민운동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그건 내가 답변할 의미가 없다. 예. 이렇게 자르고 예. 전 그래서 출석 딱 하고 그러면서 지금 국힘이 계속 얘기하는 그 의혹을 털어버리고 네. 그럼 명분이 좀 쓸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러자고 계속 이제 출석을 안 하면은 봐라 뭔가 지금 답변하지 못할 게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억지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전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그런데 봅니다. 그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김현진 끝까지 출석을 안 할 거라고 그럴 것 같아요. 보시는 거죠. 네, 저 교수님. 그런데 언론들도 상당히 끝까지 안 갈 거라고 이제 보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다릅니다. 예, 출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너무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커진 이상 대통령실이나 버틴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 오해입니다. 더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버티다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마지못해서 갈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차라리 진짜 출석을. 그렇게 되면요 안간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밀려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느니 차라리 끝까지 왜냐하면 부당한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를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차라리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그래야지 명분이 되지 이왕 추석하는 거 만약에 계속 이렇게 서로 이게 공방을 벌이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근데 아닙니다. 근데요. 우선 시기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감사하는 거는 국정감사의 맨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29일 정도 되니까 맨 마지막이에요.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교수님 모든 대통령들이 말이죠 사과할 때나 인사 처리할 때 버티다 마지막에 할 수 없이 다 했어요. 물론 그렇죠. 보면 그래서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 그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김현지한테 좋을 것 직접 통화를 했다며 너 똑똑한데 나와서 제대로 한번 멋있게 한번 파이팅 해봐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도 될것 그러니까 같은데. 왜 뭐
본인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저 안 나가겠다고 한정을 없습니다라고 없다는 거죠. 했으니까 저는 버티다 이제 나올 거라고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빨리 나오는 게 빨리 아니, 나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 선언하는 근데 게 낫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좀 정확히 말하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그 국감에 그저 부를 대상으로 거론이 되면 그 상임위별로 논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감사 때 누구누구 나오게 할 것인가는 논의가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걸 29일 날 결정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 날짜가 회의 날짜가 한번 잡혔다가 연기가 된 상태예요. 아니 근데 그 논의가 매일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신문에 매일 나오고 그러니까 있고. 정식 여야 간의 상임위원회 찬의에서의 공식 논의 자체가 아직 지금 없었죠. 제대로 없다는 거라고요. 없는데 이게 어쨌든 정책 이슈가 돼버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준 원장 말대로 그 뭐 밀려서가 아니라 빨리 어떤 그 한다고 약속을 해라라고 하는 게 지금 쉽지 않은 양상인 게 다른 상임위에는 못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운영위에는 나갈 수 있다는 거고.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지금- 운영만 나가겠다고 아니, 해야 지금 되는 그, 거죠. 그 자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건데 다른 상임위 그 자체가 나가죠. 지금 정치쟁점이 되고 있다는 네. 거죠. 아니요. 공개적으로는 지금 운영위도 안 나가 있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 상임위에서 부르면 예. 다 못 나간다. 현재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우리의 소관 상임 운영위만 나가고 다른 상임위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그게 좋다. 논란 소지가 없다라고 제일 보는 좋은데 거죠. 지금 이제 대통령실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국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국회 예, 결정이 예. 민주당 결정이거든.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럴 때 전향적으로 그래서 나와라 이 운영이. 그래서 저는 네. 저 지난주부터 주장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략이다. 그래서 그러다가 나온다. 그렇게 그러다가 말씀하시는 운영이 거예요. 하나로 결론을 내리려고 그럴 가능성도 하고 있죠. 있는 거다라고 빨리 저는 이렇게 보는 못을 박아버려야 그 민주당이나 진보 쪽에 할 말이 많다는 거죠. 근데 자꾸 지금처럼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밀리는 거예요. 좀 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고. 그 대신 다른 상임위 나갈 수 없다. 네. 대통령실 소관이 운영이니까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정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응하겠다. 예, 그럼 그럼요. 대통령실은 이제 그럼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니 난 나갈 예정이다. 예. 물론 운영에서 예,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뭔가 정치가 풀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계속 똑같은 태도들만을 맞습니다. 아니, 거기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나간다 등등의 할 글쎄요, 때의 그 분위기는 이랬었죠. 그런 그런 분위기였는데 분위기였는데 지금 아니에요 분위기. 국민의힘의 공세가 6개 상임위, 7개 상임위식으로 막 나오니까 그렇죠. 이건 나왔다.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으로 이렇게 되면 전혀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네,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반응까지만 거죠. 나와 있는 상태라 저는 그것이 일종의 전략 아니겠나라고 추정해 보는 거고 그건 뭐 다음 주 초라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사실은 좋다. 두 분의 입장은 그런 거 그런 아니에요? 거예요. 그런 건데 지금 또 하나가 원래 총무비서관 때 이거 나와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네, 네. 이제 부서일장으로 이제 임명이 바뀌니까 보직이 바뀌니까 부서일장 안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이 여권에서는. 근데 이 강훈식 그 비서실장은 얘기도 잠깐 언급이 된 바 있고 예. 그래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도 얘기도 언급이 된 나왔죠. 바 물론 있어요. 됐죠. 네. 근데 두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를 저는 하는데 언론을 보면요 좀 오리무중입니다. 이건지 저건지 아직은 뭐 일반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 안 정한 입장에서 것 같아요. 아주 애매모호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다음 주 초에는 좀 정리를 해라. 예, 정리해야죠. 그럼요. 정부 여당이 먼저 정리해라. 아 지금 그렇습니다. 국감이 지금 좀 하루라도 조이대 빨리. 김현지 국감이에요. 국감 아이, 내내 나온 얘기가. 그럼 안 되죠. 알겠습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여기까지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최준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함께 들으시고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